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는요, 단국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 의장님의 인사말, 그리고 한림원 소개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자동차 기술이라는 주제로 현대모비스 안병기 전무님께서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센트럴의 이용래 박사님께서는 GM 및 국내 자동차 부품사 전망과 관련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자유 토론, 저희가 토크 콘서트까지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 초청 단국대학교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 초청 토크 콘서트 그 시작을 알리는 김수복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10시 반에 취임식을 마치고 첫 공식적인 행사로서 우리나라 경제를 여기까지 끌어올리신 우리 자동차 산업의 석학들과 주역들의 님들의 그 한국 자동차 한림원 석학분들께서 직접 1년에 한 번 하는 토크 콘서트를 우리 대학을 선정하셔서 이렇게 방문하고 토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그리고 이 토크 콘서트가 저희 대학에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총장 출마 결심을 할 때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학 교육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오던 차에 학생들과 교수님과 그리고 산업기술 현장 기업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창업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학생들이 대학을 다닐 때 경험해 본다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실제로 그 취업 전선에서도 자기의 역량과 기술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림원 자동차공학 한림원 석학 임원 여러분들이 저희 대학에 이렇게 직접 오셔서 학생들과 함께 그러한 현장 토론 토크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교육의 어떤 꿈을 실현하는 첫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마음이 매우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들 처음으로 제가 학생들과의 첫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이 교과 과정도 어떤 교수님과 학생들의 자율적인 또 창의적인 주제를 또 소재를 가지고 한 학기 아니면 1년 아니면 4년 동안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 교과가 끝나면은 무엇인가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고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현장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늘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크의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고 영광스러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서 정말로 오늘 자동차공학 한림원 석학 여러 주역들이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 시간을 낸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영원히 이 시간을 저희 교육의 시발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새로 취임하신 김수복 총장님께서 앞으로 학생들 잘 이끌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환영사 함께 하셨고요. 다음으로 한동철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자동차공학 한림원의 의장을 맡고 있는 한동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단국대학교에 이 명문사학에 와서 새로 취임하신 김수복 총장님과 또 나경원 부총장님, 우리 윤경환 학장님, 또 선도사업단장인 임성환 교수님의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고 저희 공학 한림원의 이제 그 핵심 멤버들이 와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단국대학교가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뜻을 받쳐주시고 또 독립운동가이신 장 선생님하고 조 선생님이 설립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명문 사학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다시 또 공과대학도 생기고 또 이렇게 좋은 캠퍼스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같이 훌륭한 학생들을 하고 또 교수진도 보면은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졸업을 하고 아직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차공업, 기계공업이 그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발달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서울대학교에 와서 한 30년간 기계공학 설계 관련 이제 강의를 하였는데 우리 학교에서 뭐 거의 1, 2등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또 보니까 단국대학교에 다 와 있어요. 교수로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훌륭한 교수 밑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될 거라고 의심치 않고요. 특히 요새 오늘 취임하신 이제 김수복 총장님은 단국대학교 국문학과에서 학생 때 벌써 시인이 되셔가지고 하는 이 우리나라 인문학의 거두이십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아주 대학교의 본질인 이 인간 교육이 또 같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이 많이 기대됩니다. 우리 자동차는 사실 자동차라는 게 우리 현재 사회 우리 생활에서 더 예전보다 더 가까워지고 더 친숙해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자동차와 핸드폰 이게 가장 중요한 아마 생활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4차 산업의 그러니까는 정보통신하고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빅데이터와 또 AI 뭐 이런 거하고 겹쳐지면서 지금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막 바뀌어가는 시대에서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될 거냐? 자동차도 바뀌죠. 이게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래서 근본은 안 바뀌는 게 자동차의 본질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가깝고도 친숙한 물건이지만은 우리의 환경을 또 망가뜨리고 또 잘못하면 우리가 다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안전, 인간에 대한 안전 이런 겁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저희들이 국책 사업으로 차세대 자동차 산업 기술을 개발했을 때도 목표가 두 가지, 하나는 저공해 자동차, 또 하나는 고안전 자동차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새 와서 4차 산업혁명하고 합쳐지는 거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편안하게, 그러나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가 되는데, 이게 우리 미래 자동차를 본다면은 수소전기 자동차처럼 공해가 없거나 또 자율주행처럼 편안하게 몰면서도 안전한 자동차,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나 이제 그게 또 우리의 중요한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지금 현재로 반도체와 자동차니까, 또 이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려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수한 인재들이 또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참여를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건데, 저희 공학 한림원에 있는 그 멤버들은 저는 학교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에요. 산업체에서 그것도 그냥 계신 분들이 아니고 최고 경영자까지 계신, 여기 우리 이충구 회장님은 우리나라 포니 자동차 70년대에 포니 자동차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가 이렇게 발전되고, 또 그 외에도 현대 모비스라든가 또 현대 자동차의 또 만도라든가 이런 데에 부품 회사의 사장님 하시던 분들도 우리 공학 한림원의 멤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현업에서 나왔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이 지나간 경험을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이러한 그 자동차 산업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나? 근데 그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래도 지금 여러분처럼 지금 막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을 한테 이제 좀 컨설팅 해주고 도와주고, 그걸 이런 톡 콘서트를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1년에 2번씩 하다가 올해서부터는 이제 그게 저희들도 하는 사업이 많아서 한 번으로 줄였는데, 마침 단국대학에서 또 우리 윤경환 공대 학장님이 아주 그냥 또 환영해 주셔가지고 올해 이제 한 번 하는데 처음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대학생 창업 활동이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의 기술 개발하고 보급에 있어서 필요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활동, 또 자동차에 관한 포럼도 하면서 자동차 산업 발전이 우리에게 좋은 면으로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톡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주제는 뭐 자동차, 우리 이용래 박사님하고 안병기 박사님이 수소 자동차라든가 또는 우리나라 미래 자동차, 차세대 자동차의 미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 지금 오늘 오신 그 우리 공학 한림원 부회장님들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같이 좋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철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 의장님께서 이제 인사말 해주시면서 뭐 자동차 관련 이야기, 또 한림원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규환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 부회장님께서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자동차공학 한림원에서 기획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한규환입니다. 그 저희 자동차공학 한림원은 그 영어로는 코리아 아카데미 for Automotive Engineering 그래가지고 여기 저희 홈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어드레스가 www.kaaekr.로 여러분 아무 때나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2014년 6월 달에 창립해온 14명으로
설립됐습니다. 원래는 자동차 공학회 부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니어 아카데미로 설립돼 가지고 현재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그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으로 독립돼 있습니다. 즉 2015년 3월하고 9월에 각각 1회, 2회 계명대학교, 전북대학교 토크 콘서트를 했고요. 2016년 1월에 아까 말씀대로 국토교통부에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같은 해 6월에 공주대학교 토크 콘서트, 그 다음에 9월 달에 저희가 또 하나의 사업의 하나 영역인 정책 제안, 관련 부서의 정책 제안을 하는 걸 위해서 자동차 미래기술이라는 정책 포럼을 자동차 부품 연구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해 11월 달에 국민대학교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고요. 그다음 2017년도에도 또 이제 저희가 1년에 보통 춘계 추계에서 정책 포럼을 2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했고 5월 달에 서울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해 같은 해 5월 달에 창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2018년에는 5월 달에 강원대학교를 했고 6월 달에 정책 포럼 실시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저희가 6세부터 만 5세부터 7세 된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이 자동차 스타트업 스쿨 그래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자동차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렇게 심어주는 재밌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전남대학교 토크 콘서트를 했고 작년 11월 달에는 디파라고 그래서 대구에서 대구시가 주관하는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기획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 달에 또 하나 저희 사업 중에 하나가 관련 기관, 유관 기관 및 방문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게 있었고요. 5월 달부터는 키즈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키즈 자동차를 만도 주식회사 만도가 후원을 해줘 가지고 앞에다 이제 만도 키즈 이름을 붙였는데요. 만도 키즈 자동차 앙트십스쿨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또 포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이미 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달에 오늘 바로 9월 26일 날 제10회, 오늘이 10회입니다. 10회 단국대 토크 콘서트를 오늘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저희가 디파 대구 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에 기획자문하고 저희가 금년부터는 요 디파에서 대구시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창업 캠프, 즉 자동차 쪽에 창업 캠프 하는 걸 저희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부터 이 창업 캠프를 복합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독립적으로 시행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고를 했는데 여기 제가 그 윤경환 학장님한테도 이 단국대학에서도 좀 참여해 주십시오 공고를 했는데 시간이 좀 방학 때가 돼가지고 좀 많은 대학이 응시를 못했는데 이번에 6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6개 대학 팀을 구성해가지고 다양하게 자동차 쪽에 대해서 다양하게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제 각 팀마다 저희가 멘토를 붙여주고 그 멘토와 같이 협의를 해서 10월 19일 날 최종 발표하는, 대구시에서 최종 발표하는 상금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하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10월 달에는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만도 키즈 자동차 앙트십 스쿨이 있고요. 11월 달에 정책 포럼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희 조직을 말씀드리면 저희 이사회 의장으로 우리 한동철 교수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충구 회장님 계시고 경영기획 담당, 사업 담당, 정책 담당, 교육 담당, 학술 담당, 무임소 담당.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앙트십 캠프 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쪽에서 그런 걸 하고요. 또 정책 담당이 있고 교육 담당, 학술 담당 뭐 이런 디파 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 다 있습니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희가 강원대학교에서 작년에 했던 토크 콘서트에 대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가지고 특히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마지막 한 50분 내지 60분 하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자유로운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건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흥미들을 많이 가주시고요. 오늘도 아까 제가 질문지를 미리 받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저희가 어떻게 잘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키즈 아카데미, 그러니까 어린이들이죠. 어린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면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부모님들은 부모님대로 저희가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경험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이제 한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와가지고도 하고. 이게 이제 정책 포럼인데요. 보통 이 정책 포럼은 이 카텍 자동차 부품 연구원이나 자동차 안전 연구원, 또 국립환경연구원, 저희 자동차공학 한림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토론하고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관련 기관 방문하는 거. 이건 이제 그 도로교통안전연구원인가요? 거기에 있는 그 시뮬레이터, 도로를 시뮬레이션하는 시뮬레이터를 방문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구시에서 하는 대구 그 미래 자동차 엑스포에 저희가 3년째입니다만 금년에 3년째 전시회 전체에 대한 저희가 자문을 해주고 있고요. 또 그 중에 금년부터는 이런 그 스타트업 캠프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참여해서 또 저희 멘토들이 저희 회원님들이 전부 다 멘토가 돼가지고 팀별 멘토가 돼가지고 사업 전략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거라든지 뭐 품질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자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특강을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오늘 두 분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 안병기 전무님께서 이 친환경 자동차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안병기 전무님은 서울대학교에서 기계설계학 학사 그리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현대모비스 전동화 사업부 본부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특강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동원돼서 오신 분들이 많은가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현대모비스에서 전동화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 있고요. 환경차를 하다 보면 이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강의를 하거나, 뭐 저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전 두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행사를 참여를 한 경험도 있고, 대개는 근데 이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따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앉아 계신 청중들이 3세대가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다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앞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분들 중에는 제가 36년 전에 대학교 때 학과에서 강의를 들은 교수님이 계시고요. 제가 미국에서 잘 근무하고 있는데 한국 와서 일 좀 하지 그래서 저를 한국으로 불러주신 분이 계시고요. 저를 처음으로 임원으로 승진시켜 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분인가 하면, 저도 현역에서는 꽤 이제 많이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농구를 치면 양동근 선수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이 양동근 선수가 무슨 마이클 조던, 허재 감독 뭐 이런 분들 앞에서 지금 농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일단 오늘 제가 1시간이란 꽤 긴 시간을 제가 부여를 받았는데, 제 목표는 여러분들을 안 졸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 졸게 하는 거에는 조금 재주가 있는데요. 발표를 잘해서가 아니고 상품을 겁니다. 그 상품은 참 제가 이 전무면 꽤 높은 직책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근데 이 기업체 임원을 고스톱 쳐서 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통은 이렇게 파악을 잘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파악을 못한 경우도 참 드물어요. 일단 우리 한교안 부회장님께서 저한테 몇 달 전에 단국대에서 토크 콘서트가 있는데 와서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러셔서,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서울대학에서 안 박사가 강의했던 그런 정도로 하면 돼. 근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 요 위에 있는 강대상 정도의 강의실이었고요. 학생은 한 12분 있었어요. 근데 그저께 제가 일정을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롤 모델이셨던 분, 제가 존경하는 그런 할아버지 세대 분들과
학생 세대 분들을 같이 놓고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 제가 그 총장님은 문학을 하셨지만 저는 뭐 공돌입니다. 공돌인데 책 읽고 쓰는 거에 취미가 있어서 책을 몇 권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 중에 2권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안 주시면 저한테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 1권, 제가 퀴즈를 내서 답변하시는 분들께 1권 드릴게요. 졸지 않으실 수 있죠?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래도 자동차의 그 환경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현재 소속이 현대모비스라는 부품 모듈을 하는 업체의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소개 겸 그렇게 부품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동영상을 2편을 보여드리고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영상 두 편 중에 한 편은 마지막에 틀어보기로 하죠. 예,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현대자동차그룹처럼 여러분들이 알기에 권위적이고 그런 그 조직들도 심지어 임원들도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닙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일단 청바지를 입었죠. 대학생들하고의 콘서트라고 하니까. 그랬다가 이제 우리 공학 한림원의 대선배님들이 오신다 그래서 또 양복으로 갈아입었다가, 그래서 집안 식구들의 그 충고를 받고 그럼 중간쯤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오늘 옷차림을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여러분들하고 이 소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요즘 저희 세대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이제 90년대 말생들이 많으시죠. 최근에 이제 제가 읽은 책이 일단 82년생 김지영을 먼저 읽었고요. 지난주에 이제 90년생이 온다를 읽었는데 그 90년생이 온다의 그 90년생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긴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독서하는 그 패턴 이렇게 F자로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맨 위에는 끝까지 다 읽고 중간에는 반, 끝에는 잘 안 읽는 그런 얘기를 읽어서 이 자료도 사실 좀 간단히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는 돼 있는데 다 영어입니다. 영어를 못 읽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제 소개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전 사진이라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거는 상품하고 관련 없는 퀴즈지만 저기가 어딜까요? 배경이? 지금 뭐 백수십 명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가보셨나요? 저희가 베를린 장벽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모르겠는 거는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지가 만 30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저거는 보시다시피 2011년에 갔던 때고 한 두어 달 전에 한번 다시 갈 일이 있었는데 30년 동안 저 허물어진 장벽의 그 기념품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일까 아닐까 늘 이제 궁금해하고는 있습니다. 제 이제 이력인데 저는 그 해외에서 한 15년 정도를 기회가 돼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계신 한 분의 권유로 2004년 1월달에 그 추운 디트로이트에서 저를 면접을 해서 이제 한국에 좀 들어와라 이제 이렇게 돼서 국내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현대 모비스로 입사를 했다가 자동차에 한 11년 정도를 있다가 다시 이제 모비스로 친정으로 오게 된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한 일은 전체적으로 연료전지에서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계 시험과 이제 부품 생산 이런 것까지를 다 경험을 하게 됐고요. 제 가족 사진인데 제가 이제 갈피를 잘 못 잡고 그랬다는 게 저는 여러분들하고만 대화를 하는 건 줄 알고 사진 다 싫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이가 셋이고요. 요 늦둥이가 이제 제가 43살에 난 셋째입니다.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아마 우리 한 부회장님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 2005년도에 저희 회사의 그 광고 모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업계에서는 재미있는 그 통설이 모델을 광고 모델 같은 걸 하면 이제 회사를 나간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이듬해 현대차로 제가 자리를 옮기게 된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제 이제 그 취미인데요. 저는 뭐 제가 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은 전혀 아닌데 그냥 기록하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쓴 책이 3권이 이제 유학에 관련된 거 1권, 그리고 미국의 유학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거 1권. 이 책은 이제 미국 직장 생활과 한국 직장 생활을 비교하게 된 책 1권 이렇게 해서 이제 3권을 쓰고 또 이제 원고는 써놨는데 아직 출판 못한 그런 것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사진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좀 보기 좀 그렇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사진이 집사람하고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 타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결혼 26년이 됐거든요. 근데 뭐 딴 얘기지만 딱히 자동차와 관계없지만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좀 오지랖이 높고 덜렁입니다. 근데 그런 그 아내랑 사는 게 또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돈을 숨겨놓고 못 찾으면 제가 쓰고요.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1년에 한 대여섯 번의 딱지가 옵니다, 집으로. 과속 딱지, 뭐 한 2달에 한 번 평균 그렇게 오는 것 같은데, 과속 딱지, 뭐 주차 위반 딱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오죠. 자, 이 사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2013년 2월달에 저희가 양산을 해서 처음으로 3월달에 이제 수출을 하는 사진인데, 저 당시는 제가 이제 연료전지 조직의 팀장을 맡다가 이제 실장이 되는 그 무렵이었는데요. 이 옛날 지금 넥소의 전신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계 최초 양산 수소 연료전체 유럽 수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진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예술, 미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느끼는데, 실제 연료전지차는 요거예요. 요거. 이거는 아닙니다. 이때 저희가 덴마크의 코펜하겐 비롯해서 17대 팔았거든요. 이거 한 1700대 되잖아요. 요 17대인데 사진을 이렇게 찍으니까 마치 이 전체가 다 이 수소차인 것 같이, 와,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언젠가는 이렇게 진짜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이 야적장에 실린 사진 찍으면 이 차들이 다 수소차가 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났죠. 실제 6년 7년 후에 일어나서 작년에 넥소가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한 그런 차들이 국내로 아마 3,00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만큼이 된 거죠. 그죠? 그럼 박수 한번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 제가 이 앞에 계신 분들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까지만 한마디를 더 하면, 제 역할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사실 또 여러분들 후배한테 굉장히 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넥소라고 하는 그 수소차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차입니다. 제가 설계에서부터 다 관여를 하고 시험차를 만들어서 제 후임자가 이제 양산할 때는 그 책임을 지게 됐는데, 근데 제가 시작한 거는 또 사실 아니에요. 그 바탕을 깔아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이제 주춧돌을 놓아주셨던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인데, 제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젊은 세대를 보면 그런 책임을 많이 느끼죠. 내 역할은 뭔가, 내가 어떻게 거인의 어깨 같은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로 올라서서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또 공학을 발전시킬 수 있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사실 또 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제 모비스를 제가 조금 광고를 하면, 일단 우리 단국대학의 인재들이 자동차와 모비스 둘 중에 하나 어딜 가야지, 그러면 모비스로 오게끔 저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희 회사 소개를 잠시 하면, 당연히 이제 현대차 그룹 중에 현대차, 기아차에 이어서 매출이 3번째로 큰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저희 매출 목표가 한 44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고, 전 세계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로 7번째로 크고, 종업원이 32,000명이 지금 넘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차 타고 가면 5분밖에 안 걸리는 그 마복연구소에 저희 R&D의 중추 그 센터가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5개 오피스와 40개가 넘는 그 공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에 있는 여러 자동차 업체와 많은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엮여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 전동화 관련된 그런 그 부품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모터라든가 제어기, 배터리 이런 거에 관련된 부품들은 거의 현재로서는 이제 현대기아차하고의 협업이 전부라, 지금 계속 외국 그 글로벌 업체들과 어떻게 이제 사업을 연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가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 그런 질문지에도 제가 얼핏 본 게 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이 환경차 라인업을 제일 많이 갖추고 있는 데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수소차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업체는 현대기아차하고 도요타밖에 없는 거는 다 아실 거고요. 또 반면에 도요타는 전기차를 별로 안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는 또 강점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하이브리드 쪽은 거의 기술이 없죠. 주로 이제 디젤을 개발하다가 그 디젤 게이트 때문에 문제가 있고, 전기차 쪽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추세 중에 현대차 그룹이 왜 당신들은 하나만 집중을 하지 이렇게 다 하느냐라고 했지만,
그때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것이 어느 쪽으로 쭉 방향이 선회가 될지는 지금도 짐작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가겠지만 그 이전 단계에는 아직도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그런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장기간 계속 유효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기반 기술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 연구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몇 가지 바로 뒷페이지에 다 설명이 있긴 한데요. 그런 중점적인 그런 그 분야들을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특히 모비스는 모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컴팩트한 디자인이라든가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중점 영역인데요. 혹시 여기 전공하는 분들 중에서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한번 주의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는 자율주행. 과거에는 한 15년 전에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 지능형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능형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이렇게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요즘에는 조금 구체화돼서 지능형 자동차는 뭐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이제 이해가 되고 있고 또 환경차의 경우에는 또 전기차가 대세가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는 그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의 그 약자 두 개를 합쳐서 만든 말인데요. 앞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뭐 탭도 그 넣는 회사들이 있고 그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오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주 내용은 이제 친환경에 관련된 건데 친환경은 크게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전기차, 수소차 또 최근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인이라 그래서 48V 하이브리드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이머신이라고 하는 모터와 제어기를 포함한 그리고 또 파워 일렉트로닉스 또 에너지 스토리지. 이 에너지 스토리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배터리죠. 이런 전 영역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 환경차가 전동화가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만 언급을 하면 우선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환경차나 자율주행도 그렇습니다만 환경차를 무시하고는 앞으로 사업의 영속성이 뭐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의 어떤 그 요인이 환경 악화의 요인이 되는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가 이 CO2 발사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석 연료가 그렇게 무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예측이 틀리지만 대개 이 BP라든가 엑스모빌 이런 대형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석유 업체들의 고위 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두어 차례 들었는데 2050년까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료,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우리는 그 CNG나 이런 걸 많이 쓰지만 뭐 95% 이상은 다 액체 연료거든요. 가솔린 아니면 디젤인데 그 연료를 화석 연료가 아닌 걸로 대체하지 않으면 we are going to be in troubl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 연료는 이 자동차의 운송용 아닌 다른 쪽으로 쓸 정도가 남지 이걸 중국이라든가 인도의 인구가 그렇게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나도 차 한 대 가져야 되겠어라고 할 정도의 그 양을 다 충당할 만큼 화석 연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 워밍도 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가장 밑바닥에 깔린 것은 화석 연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환경차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환경차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포함이 됩니다만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연료전 전기차 이렇게 나누고요. 그림에 간단히 도식화된 내용을 보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차는 엔진이 다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이죠. 디젤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이렇게 효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 지금은 다 가솔린 엔진의 그 하이브리드화를 하고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차이는 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이 녹색으로 표시된 배터리에 이 꼽는 게 있죠. 이 플러그가 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말 그대로 배터리를 밖에 있는 그리드의 전원을 통해서 직접 충전이 가능한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이게 없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배터리는 충전이 되는데 어떻게 충전이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엔진을 통해서라든가 모터를 통해서만 충전이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의 차이가 그렇고 배터리 전기차는 당연히 엔진이 없죠. 엔진이 없고 여기에는 배터리만 있으니까
이 엔진과 배터리가 있는 것만큼 주행거리가 되려면 배터리가 굉장히 커져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기술 동향은 배터리를 계속 키우다 보니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배터리가 냉각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커지다 보니까. 또 하나는 충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냉각하는 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충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충전기의 그 파워를 어느 정도까지 높여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연료전지는 굉장히 독특한 친구죠. 여기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배터리의 크기는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크기 정도밖에 안 돼요. 용량으로 따지면은 1.몇 킬로와트 아워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혹시 코나이비 타고 있는 분 있나요? 뭐 내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라도 코나이비나 수소차를 타고 계시다. 없어요? 이 수소차의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여기도 한 1.몇 킬로와트 아워 정도 되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지금 코나이비가 64킬로와트 아워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전에 16년도에 나왔던 아이오닉 전기차가 28킬로와트 아워였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굉장히 대용량이고, 앞으로는 100킬로와트 아워를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걸 한번 충전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을 충전할 때 24분, 지금은 한 50분, 85% 충전하는 기준으로, 그럼 100킬로와트가 되면 이제 1시간이 넘게 걸리다 보니, 아니 1시간이 걸리는 건 좋은데 뭐 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어디를 갔더니 내 앞에 차가 서 있어. 아, 이러면 곤란하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전기차 동호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동호회 회장님을 그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동호회 회원들끼리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친할 수가 없는데요, 오프에서 만나면 원수입니다. 그러는 거죠. 네. 갔는데 이제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내 충전하려면 그 당시 기준도 막 1시간 반씩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충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제 큰 문제고, 수소차의 경우에는 뭐 그 아시는 것처럼 수소 충전소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저 엊그제 이틀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이 굉장히 요즘에 수소차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 전체에 상업용으로 일반인이 들어가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아직 1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잘 그 자동차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르는 부분은, 전기차는 한 대의 충전기 가지고 차가 계속 늘어나면 여러 대를 충전하기 어려워요. 말씀드린 대로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수소차의 경우에는 충전하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충전기가 하나가 뭐 이론적으로는 한 800대에서 1000대의 차이도 충전기 하나면 감당이 됩니다. 고장이 안 난다는 기준으로. 그래서 결국은 두 개 다 이제 인프라의 문제가 풀어야 될 그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48V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P0니 P2니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거는 그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그 기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엔진 쪽으로 있느냐, 트랜스미션 쪽으로 있느냐, 아니면 이 맨 뒷단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은 비슷한데, 그 스타터와 제너레이터의 역할하는 그런 기능은 비슷한데, 그 위치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패키징이 잘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이 PHEV의 경우에는 이 TMED, IMED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현대기아차에서 하는 거는 이 TMED입니다. 그래서 Transmission Mounted Electric Device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IMED는 도요타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큰 차이는 TMED의 경우에는 모터가 큰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작은 모터로 제너레이터 역할을 하는 모터가 있고, 도요타의 방식은 모터가 큰 게 2개가 있고, 우리처럼 어떤 트랜스미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유선 기어라고 하는 플래너리 기어로 대체를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자동차 업종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하이브리드의 방식의 원모터와 시스템과 투모터 시스템, 이런 게 있다더라. 현대기아차에서 하는 것과 도요타 방식은 다르더라.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도요타 방식이 간단합니다. 근데 연비가, 아이오닉 연비가 도요타 프리우스 연비보다 좋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했느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제어적으로 능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의 제어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하면, 연비가 올라가려면 기름을 안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전기 모터를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전기 모터를 많이 구동을 하려면 배터리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제어 로직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언덕을 올라간다고 치죠. 차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내려가는 걸 미리 안다고 하면 올라갈 때 배터리에 있는 전원을 다 쓰는 게 유리하잖아요. 왜냐하면 내려가면서는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모드, 브레이크를 밟으면 모터가 오히려 역으로 돌아서 발전기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회생제동이라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배터리에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걸 안다면 올라가는 동안에 배터리는 다 방전시키는 게 낫죠. 그러면 엔진을 안 쓰니까, 기름이 절약되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고민하는 게 하이브리드의 제어 그 로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그룹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배터리 차의 경우에도 그 2016년에 저희가 아이오닉과 그때 니로가 나왔는데 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를 개발했을 때 그 연비가 EPA라고 하는 미국의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전 세계 모든 차의 그 연비가 1등부터 이 순위가 다 나옵니다. 그때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전부 아이오닉이 1등을 했어요. 지금도 뭐 하나는 1등, 하나는 2등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연료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료전지라고 하는 그 일종의 발전기. 그러니까 연료전지는 그 fuel cell이라고 하지만 셀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터리랑 혼동을 하시는데 배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구이고요. 연료전지인 fuel cell은 에너지를 변환시키는 겁니다. 수소라는 에너지와 공기에 있는 산소라는 산화제를 통해서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를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기관 내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만든 에너지를 거기에서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방출해 주는 거에 비해서 연료전지라고 하는 거는 화학 에너지 원을 가지고 자기가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전동원에 공급되게 하는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 자동차에서 핵심 부품들인데 이 PCU라고 하는 거는 이 CU가 붙으면 전부 제역입니다. 컨트롤 유닛의 약자고요. 그다음에 HSG라고 하는 거는 약자가 하이브리드 스타터 앤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터 역할도 하고 제너레이터 역할도 하지만 이 HSG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엔진으로부터 해서 배터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뭐 과한 에너지가 남는다 그러면은 이 HSG를 통해서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배터리의 그 셀, 그러니까 단위 전지는 국내에서는 뭐 현대차 그룹은 하지 않고 있고요. 뭐 아시는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여기에서 배터리를 만들죠. 저희는 지금 삼성하고는 그 직접적인 교류가 없고 SK하고 LG화학에서 배터리를 들여다가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성을 하니까 배터리 시스템에서 그러면 하드웨어 쪽으로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BMS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터는 지금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모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모터를 생각하면 그 원통형의 이렇게 삐죽 나온 가운데 중심축이 나온 이런 모터를 생각을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그것과 전혀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원주에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가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모터를 만들 때는 특히 이 어떤 소재를 쓰는가에 따라서 크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인덕션 모터, 그러니까 구리선을 감은 전자석이죠. 그리고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모터라고 해서 이거 영구자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자석을 쓰면 작아지고 효율은 올라가는데 값은 비싸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격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성능이나 효율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각 그 모터를 만드는 업체들, 차를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전기차에서 이 CU가 이제 저 제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역이는 대개 이제 인버터와 컨버터가 주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인버터나 컨버터나 뭐 다 이름이 비슷한데 컨버터는 같은 직류끼리 전압 차이가 있을 때 그거를 교환시키는 거를 컨버터라고 하고요. 인버터는 직류와 교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관리하는 걸 인버터라고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요즘에 커런트 원가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의 뭐 그런 관계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100년 전에 이제 에디슨이 직류를 그 주장을 했을 때, 그 어디 유럽의 그 촌동네에서 유학생이 한 명 추천장 들고 와서 이제 에디슨하고 일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이제 테슬라라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 전기차로 굉장히 이름이 날리고 있는.
그 테슬라는 이제 교류를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직류와 교류의 그 아주 치열한 싸움이 한 100년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전부 교류죠. 근데 이런 배터리라든가 연료전지에서 발생되는 거는 다 직류인데요. 이 구동 모터, 아까 제가 뭐 전자석이냐 연구자석이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대형 구동 모터, 그러니까 뭐 100kW, 수십 킬로와트 이렇게 되는 거는 또 다 교류예요.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차 내에는 직류와 교류가 막 혼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직류와 교류 사이에 전류를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는 인버터가 필요하고, 저전압과 고전압, 그러니까 배터리는 뭐 350에서 450을 왔다 갔다 하는 고전압이고, 또 여러분들이 시동 킬 때 들어가는 거는 12V 배터리거든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LDC라고 하는 로우 볼티지 DC 디스 컨버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죠. 자,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도대체 이 부품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나하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긴 할 텐데요. 자, 이 전기차가 그 사실은 이 버스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수소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차, 그 승용차의 경우에는 충전소가 이 환경차는 어딘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있든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든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일정한 루트를 다니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차 주차장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차의 시장을 상용차 쪽을 굉장히 크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여기에도 저희가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또 인버터라든가 이 모터를 공급을 했습니다. 자, 연료전지차는 공통되는 부분은 인버터, 배터리, 이 BHDC는 좀 생소한 단어지만 HDC는 하이볼티지 DC-DC 컨버터의 약자인데, 이 DC-DC가 왜 하이볼티지, 제가 12V와 고전압의 배터리 사이에서는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하이볼티지끼리도 컨버터가 필요하냐 하면, 연료전지가 생성해내는 전압과 연료전지차 안에도 제가 배터리 작은 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배터리 간의 전압은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제 밸런스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FPS라고 하는 거는 수소를 관리하는 그런 그 부품입니다. 이 Fuel Processing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생산하고, 이 사진이 이게 넥소입니다. 연료전지 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료전지는 굉장히 특이한데 그 지금 뭐 저희 그룹이 잘하고는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고, 하나 이제 가격을 얼만큼 더 다운을 시키느냐,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숙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보시면 이 아래 약자가 있습니다만, 일단 모터가 들어가는 거는 동일하고요. 이게 연료전지 전체 모듈이에요. 연료전지 모듈 중에서 특별히 엔진에 해당하는 그 스택이 있고, 이 스택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뭔가 하면 수소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공기가 필요하고, 또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품들이, 이거는 하이드로전 퓨얼 프로세싱 시스템, 수소를 공급하는 장치, 이거는 에어 프로세싱 시스템, 이거는 thermal management 시스템, 열 관리하는 시스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국내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 한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연료전지차 한 대를 만드는데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 중에는 한 12개의 대기업, 그리고 30개의 또 그에 준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아직 생산 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국내의 대기업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소재업체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연료전지차에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정말 거의 99% 이상이 국산화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국산화가 안 된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보시는 이 GDL, 이 Gas Diffusion Layer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수소와 공기가 반응을 하는 그 연료전지 스택 내에, 그 아까 동영상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촘촘하게 채널로 만들어진 거기를 다 들어가서 얘네가 중간에 있는 MEA라고 하는 그 부품에서 화학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산소와 수소가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스를 확산하는 그 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GDL이라고 하는데, 이 부품을 국내 업체랑 정말 15년을 같이 개발했는데 아직도 그 나머지 한 5%를 못 쫓아가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독일의 그 제품을 쓰고 있고, 또 그 일본의 그 이 멤브레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소재 같은 것도 사실 일본에서 저희가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소재들도 있습니다. 국산화를 많이 진행을 해서 뭐 극복이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하지만, 사실 그 한일 무역의 그 갈등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 연료전지 분야는 뭐 한 부품 요거는 지금 그 외국산이라는 게 독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해 나가든지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업체를 이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준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연료전지 쪽 또 환경차 쪽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를 차에만 넣을 것이 아니라 뭐 일반 승용차라든가 버스에 넣는 것도 좋은데 이 지게차 그리고 트럭에 넣는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 트럭에 넣으려면 이 굉장히 또 이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스택 발전기는 한 100kW 정도거든요. 버스에 들어가는 거는 그걸 두 개를 해서 이제 200kW를 넣는데 여기는 이 트럭이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다 하면은 무게가 무거울 때 짐을 다 실으면 40톤이에요. 그러니까 이 40톤짜리를 움직이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에 이제 몇 배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아도 이 트랜스미션 같은 것도 전기차는 트랜스미션이 1단이거든요. 그냥 하나 가지고 그 감속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트럭에다 넣으려면 저거는 한 4단 정도가 필요한 이제 굉장히 기술 개발에 많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중국 경우에는 이 연료전지를 버스하고 트럭 쪽에 더 주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워낙 인구도 많고 뭐 충전소를 어디다 지어야 될지 이런 것들 문제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트럭이나 버스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거는 저희 뒤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충주에 저희 친환경 부품들을 다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내에 넥소에 들어간 연료전지 스택 5개를 이어서 그대로 그 스택 가지고 발전을 해서 이 전체 공장에 쓰는 전력의 실제로 몇 %를 공급을 하는 그런 이 예입니다. 조금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인데 여기 저 기계공학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럼 뭐 국문학 하시는 분은 총장님 빼고 없으신 거죠? 있으세요 혹시? 저희 딸은 국문학과 나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그 모터의 개발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워터 재킷이라 그래서 모터 바깥으로 이렇게 원주형으로 어떤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물을 주입해서 모터를 냉각했는데 모터도 역시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냉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원주형이라 그래야 냉각수가 있으면 아래쪽으로 고이잖아요. 위쪽 냉각이 잘 안 돼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그 모터에다가 직접 오일을 분사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개 모터가 가운데가 로터가 있고 밖에 이제 스테이터가 있죠. 근데 그 스테이터는 뭐 구리선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구리선에 보시면 요 원형으로 된 그 코일을 감다 보면 사각형하고 원형의 차이는 내 구퉁이에 그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4개가 이제 사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줄여보겠다는 노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의 권선을 감는 게 있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이거를 통짜로 만들어 가지고 헤어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머리핀 같은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꼽게 돼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해봤더니 저희가 토크 밀도라든가 이 스페시픽 파워를 20% 8% 이상을 올릴 수가 있더라. 이런 이제 기술들이 계속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인버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와 직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제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전자부품이 들어가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냉각이거든요. 그래서 냉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DSC가 더블 사이드 쿨링이라고 하는 건데 요 파란 게 이제 쿨러죠. 쿨러가 흘러가는 그 판을 요 아래하고 위를 다 흘러가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뭔가 하면 요거를 이제 층층이 쌓는 겁니다. 요거는 집게처럼 한 층만 돼 있는데 이거는 층층이 쌓아서 이만큼 밀도를 올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열 효율이 좋은 그런 소자를 써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써서 앞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뭐 좋죠. 이 SX를 쓰면 좋은데 뭐 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현재로서는 쉽게 쓰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DC 간의 직류 간의 그 컨버터의 경우에는 뭐 여기도 풀 브리지를 쓰던 거를 이제 포워드를 써서 여기에 수를 줄인다든가 또 이 플레이너 타입 PCB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트랜스포머하고 파워보드가 있던 거를 하나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이즈를 줄이고 또 열 효율을 좋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정말 1%를 줄이기 위해서 모터의 경우에는 효율을 0.몇%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엔지니어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전기차의 경우에 모터가 있고 그 리듀서는 이제 감속기죠. 그러니까 모터가 가령 뭐 5,000 rpm으로 돈다 그래서 차 바퀴가 5,000 rpm으로 돌 수는 없잖아요. 1년에 5,000번을 차 바퀴가 돌 수는 없으니까 그 얘기는 중간에 변속기 내지는 감속기라는 게 들어가서 그 속도를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속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인버터, 모터를 제어하는 인버터가 최근에는 그 자동차 업계의 추세가 과거는 이게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합쳐서 공급을 하면 차에 바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노력들은 모듈 베이스 디자인을 옵티마이즈하고 또 여기에 있는 주변 장치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무엇보다 이 쿨링 스트럭처를 간단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들로 지금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이 스타터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시스템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들인데요. 다른 내용보다 그냥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거에는 저희가 그냥 에어쿨링 정도를 사용을 했었어요. 크게 이렇게 뭐 열이 많이 안 나고 빨리 돌아가지도 않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용량이 커지고 다양하게 이제 점점 작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쿨링도 하이브리드로 합니다. 물과 공기를 다 사용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얻는 것들은 파워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13 대비 4니까 뭐 몇십 프로가 늘어난 것이고 효율도 4% 굉장히 큰 숫자고요. 사이즈는 약간 커졌지만 이런 장점들을 얻기 위해서 쿨링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휠 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기술인데 이 인휠은 보시면 말 그대로 바퀴 안에 모터가 되게 원통형 내지는 아까 보신 것처럼 원주에다가 감는 그런 것들로 그게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하는 거가 하나가 쭉 연결돼서 차 바퀴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학생들은 장난감 차 생각하면 어렸을 때 모터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쭉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차 4바퀴면 4바퀴, 2바퀴에 모터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휠에 있는 그 휠 하우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건 좋죠. 왜 좋은가 하면 가령 뒷바퀴에 인휠 모터를 넣으면 그 바퀴와 바퀴 사이에 있는 공간을 배터리나 수소 탱크를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아주 뭐 대박입니다, 이건. 근데 어려운 거는 그 4개의 모터 아니면 2개의 모터를 따로따로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따로 놀잖아요. 가운데 모터가 있어가지고 축으로 연결돼 있으면 그 모터 하나만 속도 조절을 잘하면 되는데 이거는 모터도 따로따로 있죠. 여기에 너클이라든가 제동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제어가 잘못되면 차가 완전히 이상하게 갈 수 있는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반면에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모비스는 자동차와 같이 그 개발을 한 이력이 있고요. 지금 모비스 단독적으로 하는 그 기술들이 이 내구성 테스트라든가 뭐 이멀전 테스트나 겨울에 그 계절 테스트들을 작년 말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지금은 이 모터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것인가. 대개 이제 한 40에서 50kW의 모터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보드 차저는 그 자동차의 전기차에는 충전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급속 충전, 하나는 완속 충전이 있는데 이 온보드 차저는 완속 충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에 과거에 이제 3.3kWh, 지금은 이제 금년 10월 달부터 나오는 차는 저희가 11kWh짜리를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11kW를 가지고 64kWh의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그러니까 11분에 6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속은 빨리 돼도 몇 분 내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급속 충전을 가지고 이제 빨리 충전을 하니까 뭐 이마트에 가면은 그 완속이죠. 그래서 그렇게 충전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급속 충전을 하기도 하고 자동차는 그렇게 유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숫자가 클수록 충전을 비록 완속이지만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열 관리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면서 가능한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충전기가 여기 보면 양방향이 있는데 이 양방향은 뭔가 하면 지금 자동차를 충전을 할 때는 뭐 이런 겁니다. 구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자동차에 있는 전기를 왜 자동차만 쓰지? 이거를 다른 데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전에 한번 되팔아 보자.
그러면 언제 팔아야 되지? 전기값이 비쌀 때, 그러니까 피크 타임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낮 시간에는 그러면 자동차에서 거꾸로 역으로 전기차 전기 에너지를 그리드를 통해서 전기회사에 팔고, 쌀 때 심야 전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충전을 하고, 이러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발상이죠. 실제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효율의 문제는 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책이라든가 실제 이게 한전에서 뭐 이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정책적으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좀 정책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요 차가 운행을 하면서도 서로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그 공기로 냉각을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커지니까 이렇게 그 에어 리퀴드를 사용하는 방법, 거기에 뭐 힙파이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계속 냉각 효과를 올리고 있고요. 이거는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러니까 매니지를 한다는 거는 크게는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센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액추에이팅을 하는 건데, 그 중간에는 이제 분석 같은 게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BMS도 사실 혹시 기계공학이든 전기전자든 제어든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그 유망한 그런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버스의 경우에 다른 것보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지붕에 지붕에 배터리가 올라가는데요. 배터리 무게가 한 2톤쯤 돼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지금 올라가서 주행 거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300km 이상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복잡한 건데 그냥 생략을 하고 한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구체화되거나 상용화되지 않지만 지금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리튬 배터리는 전해질이 전해 액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고체로 해서 안정하게 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전해질의 역할은 그 이온을, 리튬 이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컨덕티비티가 높아야 돼요. 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통과를 시키는 그 컨덕티비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액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뭐 황화물계를 쓰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복합 소재를 쓰는 그런 이론들도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올리는가 하는 게 이제 큰 문제죠. 그 냉각도 지금은 배터리 냉각, 이 공조 이쪽을 따로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기왕이면은 뭐 이거 하나로 다 터가지고 컴프레서는 좀 들어가겠지만 심플하게 만들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또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백금을 적게 쓰는 것, 그리고 이거 자체를 작게 만드는 것, 또 듀러빌리티, 이 내구성을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로드맵인데요. 금년에 2019년에서 2020년부터는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이 내재화가 완료가 됩니다. 내년까지는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내재화가 돼서 저희가 현대기아차랑 협력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이제 글로벌 OE에 저희 물건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힐 모터라든가 또 연료전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아까 동영상의 마지막에서 보신 부분인데, 이 연료전지를 다양한 그런 그 운송 기구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발전기에도 넣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와 플랜들을 가지고 있고요. 충주 공장입니다.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파워 일렉트로닉스 부품들을 만드는 공장이고, 요 파란 쪽이 연료전지 이제 1공장인데요. 지금 작년 12월에 저희 수석 부회장님 참가를 하시고 정부에서도 많이 참가를 해주셔서 있었던 그 공장 그 기공식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요 앞부분입니다. 지금 거의 벽체까지 창호까지 다 완성이 됐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1년에 충주 공장에서 연료전지 시스템만 4만 대까지 생산이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까지 빈터일 때 그때 사진이고요. 그래서 한 2, 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가 2개의 동영상 중에 저희 품질 관련된 그 내용인데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 아까 책을 드려야 되니까 저 한 1, 2분만 더 시간을 써서 두 권 중에 한 권에 대한 제 질문입니다. 자, 다행히 그렇게 막 뒤로 고개 제끼고 주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연료전지 부품 중에 MEA라고 약칭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 MEA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아까 다 밑에 나오긴 했는데. 네, 저 뒤에 손 드신 분. 아, 네, 맞습니다. 혹시 화학과 쪽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쉽게 답이 나오지는 않는데, 예, 하여튼 부족하지만 제가 쓴 책에 서명 하나 해서 드릴게요. 그 다른 한 거는 이따 저 토크 콘서트 진짜 진행이 되니까 그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번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